오늘의 2조 STM 진행을 맡은 임수지. 노인영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지금 2조의 STM 현장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자자자 계세요? 네. 저희 왔어요. 와. 수환이 안 좋아. 조금씩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2조? 2조는 어떤 조죠? 우리 조장님이죠. 네. 네, 2조는 아주 단합이 잘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인 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오늘은 그 중간고사 이전에 받았던 그 교육들을 가지고 저희가 각자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에 모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주차 먼저 발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STM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1주차를 맡아주셨던 조장님부터 먼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조의 조장을 맡은 이승규입니다. 저는 첫 번째 STM 주제를 발표했고 이번에는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첫 주차 주제는 지식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식이라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움을 통해 얻게 되는 이해를 뜻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서부터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익히고 그 아이가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산수 계산, 또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어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차 배우는 과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서는 인문계의 경우 문과와 이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다양한 지식을 쌓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한정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몇 년에 걸쳐 지정된 커리큘럼에 맞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식을 얻는 어떤 통상적인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활동 외에도 종교적인 종교를 가져서 자신만의 종교적 지식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동아리에 속해서 동아리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식을 쌓는 등 여러 지식을 쌓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들을 전문화시킨다고 하지만 단순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우리의 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할지 그것을 고르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교수님의 강의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지식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지식을 찾고 그것을 습득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수많은 지식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지식을 knowledge of knowledg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지식을 얻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knowledge of knowledge를 찾는 방법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knowledge of knowledge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휴리스틱을 의미합니다. 휴리스틱이란 발견적 학습의 방법으로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를 to find라는 어떤 그런 함축적인 단어로 이 휴리스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휴리스틱이라는 학습 방법을 사실 최근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네, 그리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휴리스틱 이전에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경험에는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경험은 제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었고 또 소중한 삶의 지혜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리고 또 반성 등을 통해서 놀리지 오브 놀리지를 터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로 주변인들과의 창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놀리지 오브 놀리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좀 철학적이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 친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조적인 협력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쌓고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라 함은 필요성에 의한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 대화와 성숙한 소통의 진행 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놀리지 오브 놀리지는 터득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게 어릴 적부터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감이 확실히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두 번째 방법인 주변인들과의 창조적인 협력을 통해 놀리지 오브 놀리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수업에서는 모두 함께 참여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기본 미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토론하고 그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셀프 티칭 메소드를 통해 지식 전달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난 여러분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한 학기의 반이 지나갔어요. 네. 이 시점에서 이런 토론을 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놀리지 오브 놀리지를 탐구하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서로 다른 나이, 다른 과, 그리고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놀리지 오브 놀리지는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토탈맨이라고 하는데요. 토탈맨이란 자신의 전공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뜻합니다. 네, 우리는 더 나아가 인류학적 지식만을 융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좋은 말 전해주신 승규 형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되게 짧은데 저희는 벌써 20% 이상을 살았죠, 인생에. 그동안 저희가 이제 무엇을 지식으로 쌓아놨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요. 승규 형이 저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요약해보자면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수많은 지식 가운데 정작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으뜸이 되는 그 지식을 찾고 그것을 터득해보라고 저희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같이 1주차 STM을 해주셨던 또 태선이 형은 또 어떤 식으로 지식에 대해 설명해 줄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승규랑 같이 1주차 STM 맡았던 저희 2조죠? 2조 강태선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이승규 하고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1주차 때 배웠던 거는 그 지식, 또한 그 지식 자체가 아닌 그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하는가, 또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능력은 어떤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단순한, 정말 그냥 단순한 경험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아 성찰 혹은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느꼈던 감정이나 어떤 그런 지식들이 좀 더 발전하고 공유될 수 있다고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승규가 말했듯이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휴리스틱이라는 어떤 이런 체험적인
성향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휴리스틱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경험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단순한 책 속의 지식이 아닌 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저도 이제 이 1주차 STM 리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소통을 하고 아까 승규가 또 말한 논리적 논리지, 즉 지식 중에 지식이란 게 과연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어떤 그런 지식 자체를 상식과 이론에 빗대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국 아까 말을 했듯이 휴리스틱이라는 어떤 그런 체험적 경험을 통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지식이 공유가 되고 그렇게 공유된 지식은 결국 상식 혹은 이론으로 집대성돼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일어난 판교의 그 환풍구 사고에 대해서 조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그 판교 환풍구 사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하철 그 판교에서 벌어진 어떤 페스티벌을 보고자 그 환풍기 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일정 시간 올라가 있다가 그 환풍구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판교 환풍구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사실 극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환풍구 자체가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만든 이용 시설이 아닐 뿐더러 또한 30명이라는 어떤 그런 규모의 인원이 그 자리에 굳이 올라가서 일정 시간을 머문다. 이런 어떤 경우의 수 자체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여론도 조금 그 세월호 때랑은 조금 다르게 그 올라간 그 사람들의 조금 책임이 좀 더 크지 않나 약간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지금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세상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이번 사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고, 또 소위 말하는 뭐 성경의 10계명, 살인을 하지 마라, 또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런 등의 예전에 뭔가 이렇게 진리처럼 떠받들여졌던 말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상식화돼서 저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만큼 현대에 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통이 되고 또 공유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어떠한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당연한 것들, 지식이 서로 공유가 돼서 그래, 나도 그거에 공감을 해. 그 공감이 또 쌓이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태양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거, 또는 지동설이나 천동설,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굉장히 상식적인 이 상식이라는 힘을 너무 맹신한 결과가 저는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미리 조금 살짝 언급을 했듯이 과연 이게 개인의 잘못이냐, 관리 감독이 서울했던 정부의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사실 아까 말했듯이 개인의 잘못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었고, 또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이제 애초에 그렇게 만든 시설도 아니고, 또 현장 관계자가 주의를 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큰 성인들이 그걸 무시하고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대로 올라가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들의 행동에만 이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 지식의 어떤 그 사람들이 과연 무지했다라고만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확실히 좀 서로가 느끼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다들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재밌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찝찝하게 느끼는, 단순히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죽어도 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과연 그 부족한 2%는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교수님 수업 리뷰나 아니면 또 교수님이랑 짧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결국은 이 말을 환풍구 삭고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환풍구는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만든 시설이 아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죠. 그리고 30명 이상이 한꺼번에 환풍구에 올라가 일정 시간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네,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만든 시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쵸?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또한 30명 이상이 환풍구에 올라가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일련의 조금의 가능성, 이 조금의 가능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 고려하고 집대성을 한 연구의 결과가 바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론이란 게 잠시만요. 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론이란 게 단순히 저희가 그냥 책에서 있는 그런 어떤 진부하고 약간 지루한 그런 이론이 아닌 정말 어떠한 그 가능성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에 어떤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공유하겠지만 그 지식의 공유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공감하는 부분만, 즉 상식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들 저희는 알고는 있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는 게 진정한 지식의 교류이고 공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교수님께서도 아마 지식의 습득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1주차 강의를 리뷰하면서 지식의 형성 과정이나 그거의 체득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터득을 할 수 있었고,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환풍구 사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어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식이 없는 나라도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지식인과의 소통 루트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 나라일 텐데 왜 자꾸 저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교수님의 강의와 대화를 통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개인적으로 찾을 수 있었고, 거기서 상식의 한계를 느끼고 그동안의 진부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의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태성 형도 사례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제 휴리스틱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한 소통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유한 지식, 즉 지금 이 순간도 아마 여러분께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 이제 1주차 STM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간단하게 정리랑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해요. 지식은 삶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식은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4학년인데 1, 2학년 때 배웠던 것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1학년도 계시니까 뭐 여러분은 지난주에 본 중간고사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하, 지식을 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으로만 지식을 쌓지 말고 주변인과의 창조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주차 STM 강의를 맡게 된 수환 씨랑 용찬 씨의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주차 STM을 했던 2조의 신수환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사실 시간이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뭘 느꼈고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뭐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당시 생각이 잘 안 나서 교수님 강의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걸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저희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구, 즉 desire to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되게 감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또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린 갖고 싶었던 물건을 보면 갖고 싶고 그리고 사고 싶고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고 싶고 잠을 자지 못했을 땐 잠을 자고 싶고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을 때 또 알고 싶고 뭐 그런 동상을 가지고 있는 걸 네, 자각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저희가 그러고 있다는 걸 현실 속에서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역시 저희가 느끼는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만약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사고 싶었던 물건을 봤는데 당장 그걸 살 돈이 없어서 못 사거나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또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욕구를 이제 충족을 못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 피곤한데 그 잘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늘 느끼는 거고 현실 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도 나눠보자면 이제 첫 번째 욕구를 분류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욕구, 즉 뭐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수면욕 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초월적 욕구입니다. 얘는 알고자 하는 욕구나 또는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처럼 본질적으로 무한하고 이 중 어느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전제되는 욕구들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러한 욕구들 속에서도 양면성이 분명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무한하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또 실제로는 사랑하는 이 앞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을 때도 있어서 그에 관해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근본적으로 욕구의 수요와 욕구의 충족 사이에 끝없는 긴장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에 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교수님의 강의 내용 이제 그 외로 제가 또 더 찾아봐서 욕구라는 거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아 실현의 욕구에 5단계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거에 의하면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로 나뉘는데 하위 욕구는 뭐 생리적인 욕구, 의식 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윗단계인 안전의 욕구, 주거가 있겠습니다. 소속, 자존, 또 심미적 자아 실현 순으로 욕구가 있는데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하기 때문에 가장 고차원적인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차원적인 욕구, 즉 뭐 이제 생리적 또 안전, 소속과 같은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게 차례로 상위 욕구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욕구의 중요도, 결핍의 수준 또는 충족의 수준의 측정을 정의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거나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나 조직 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욕구의 위계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로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자기 실현을 강조하고 조직 심리학이 즉 교수님께서 늘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저희끼리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인본주의적 지향을 갖도록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작업 동기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욕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환 씨의 발표에서 우리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좀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 수환 씨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조직행동의 수업과 좀 맞물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환 씨가 이제 사람의 욕구가 자연적인 욕구와 초월적인 욕구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연적인 욕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하위 욕구고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초월적 욕구는 결국 우리의 상위 욕구라고 한다고 배웠는데 사람이 이제 주로 하위 욕구가 충족이 돼야 상위 욕구를 가지게 된다고 배웠고 수환 씨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의 고차원적인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STM이었습니다. 네, 서한 씨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그냥 용찬 씨가 STM을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조용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그 욕구 충족에 관해서 그날 이제 수업을 해주셨을 때 교수님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환 씨가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욕망이라는 거,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언제나 충족 그리고 또 생기고 충족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계속 긴장감 속에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될 부분 그 욕구의 어떤 올바른 충족 혹은 나쁜 충족 이런 두 가지 그 구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언제나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내적으로 영원히 내적 투쟁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제로 셀프 스터디를 했던 한 3주 전쯤에도 그 4주인가요? 아무튼 4주 전쯤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불금을 위해서 어떤 욕구를 충족하실 건가 여쭤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태선이 형은 그때 그 식욕 해소를 위해서 바로 뭐 드시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 한 3주 동안 또 여러분께서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태선이 형 혹시 어떤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주 시험 기간이라서 다들 잠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 수면욕이 상당히 갑자기 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수면욕으로는 풀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좀 더 많이 먹고 그런 식으로 좀 푼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를 하신 것 같아요. 잠이 오면 막 짜증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오히려 그냥 먹는 걸로 해결을 하셨다 보니까 되게 건전한 방식인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질문 드렸을 때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여쭤봤었는데요. 이 노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욕구란 말이 언제나 좀 들어보면은 욕망이나 이런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인간 역사 자체가 원래 이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결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밤에 추우면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고 물건을 옮기기 불편해서 바퀴를 만들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나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즉 니즈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바로 인간 역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욕망이나 욕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데는 이제 그 해결 과정에서 안 좋은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맨날 금욕을 막 강조하는 것처럼요. 이게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퀴나 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어떤 궁극적인 욕구 해소의 예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르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방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겠지만 아까 태선이 형이 예를 들어주신 그 판교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연예인을 보겠다 하는 욕구가 앞섰기 때문에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자연적 욕구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에 대한 욕구, 이런 초월적 욕구를 떠나서 그 어떤 욕구든 간에 단기적이고 되게 즉석적으로 이기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 수 있는 예는 도둑들이 그렇고요. 삶이 팍팍하거나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걸 팔아서 그 경제력을 갖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나쁜 방식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고요. 성폭행범들도 똑같습니다. 성욕을 해소하고 싶은데 분출구가 없으니까 남을 괴롭혀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커닝을 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점수를 잘 받고 싶은데 전날 밤 논 거죠. 100점 맞고 싶다. 그렇죠. 그런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즉석적이고 아주 즉흥적인 이기적인 방식을 취하신 건데 하셨나요? 그런 아니에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니까요.
아무튼 뭐 도둑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일을 하든 뭐 알바를 8개씩 뛰든 해서 경제력을 갖춘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를 하면 되고, 성폭행범들도 이거 말고 남들 괴롭히는 거 말고 어떻게 다른 뭐 여러 그 합법적인 방법도 많을 텐데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말고 다른 분출구를 찾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도 그렇고요. 예, 전날 뭐 롤을 하지 말고 공부를 했어야 하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네. 뭐, 네. 아무튼 인간의 욕구가 이런 게 물론 적정선이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우리가 언제나 충족을 하면 그 이상을 바라고 또 충족하면 그 이상을 바라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적정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무한하게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삶에 대한 욕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 자연적 욕구의 경우에는 오버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탐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예를 들어 자연 파괴, 인간성 파괴, 이기주의 등 오늘날 그 기술 발달로 인해 벌어진 모든 것이 다 그런 탐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죠, 인간 세계에. 그리고 우리가 욕구의 적정선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과유불급의 뜻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놓고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시험이 끝났다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겠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신다면 이게 관성이 붙어서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신학적 인간학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살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사랑 발표 잘 들었는데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욕구 중에서 네. 잘못된 충족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아, 사랑하고 사랑. 이게 사실 초월적 욕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하기로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그, 과하게 추구한 예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몇 해 전에 어떤 연대생이 여자친구 백 사준다고 그 콩팥을 떼가지고 사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여가지고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또 많은 스토커나 뭐 연예인 사생팬들이 다 그런 예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뭐, 이건 굉장히 최신 일인데, 어떤 남성이, 그러니까 어머니만 살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만 사는 집에 찾아와서 이 셋을 다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살해 동기가 이 어머니랑 다시 어떻게 잘 해보려고 뭐 이런 친해지려고 갔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홧김에 그랬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아,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물적 욕구 말고 초월적 욕구를 해소하는 그 올바르지 못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네, 방금 거랑 약간 비슷한데 또 삶에 대한 욕구를 잘못 충족한 사례가 또 있어요. 요즘에 영화 제보자가 상영 중인데 그게 저기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 교수가 물론 이거를 논문을 발표해서 뭐 노벨상을 타든지 아니면 유명세를 얻어서 돈을 벌든지 하려는 그런 욕구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분이 삶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급급하게 해서 그렇게 벌어진 사태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소환세 STM에서 우리는 사람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핍이 있을 때 그거를 위해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욕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욕구를 좀 이기적이고 빠르게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좀 어두워진 게 아닌가 싶고, 또 우리를 좀 꼬집는 말도 해줘서 우리가 좀 반성할 수 있는 STM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주차 STM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발표를 맡으셨던 두 분이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 처음에 이제 종성 씨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3주차 STM 발표를 맡았던 경제학과 한종성입니다. 네,
저희가 3주차 때 저희는 경험이라는 것을 주제로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정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경험의 의미를 주체적 경험과 이제 수동적 의미의 경험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주체적 의미의 경험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고, 이제 수동적 의미의 경험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이제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능동적 경험과 수동적 경험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분들께 와닿게 말을 하면 예쁜 여성분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 경험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튼 이러한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인간은 끊임없이 경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을 거부하고 회피하면 이 사람은 폐쇄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인격체가 되기 때문인데요. 항상 새로운 경험이 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위험에 몸을 맡기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대신 자신의 삶을 적지만 안전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이와 반대로 삶의 변화를 주면서 살아간다는 건 자신에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스타일에 대해서 패션에 관심을 갖고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면서 이제 산악 자전거나 익사이팅 스포츠, 이런 좀 과격한 걸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예인 것 같고요. 일단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큰 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본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가장 큰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행도 가보고 하라는 이유가 여러 나라를 보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을 해보면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친구랑 필리핀에 있는 세부라는 곳을 가봤었는데요. 처음에는 가이드도 없이 둘이서 이제 다른 나라를 가서 여행한다는 건 좀 두려웠었습니다. 왜냐면 저 여행이란 걸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막상 해외를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무서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그곳을 가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 한국 관광객들은 가지 않는 현지 시장이나 여러 동네나 대학들을 둘러보았었는데요. 좀 더 현지인들에게 다가서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나 약간 말하면 국민 수준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험은, 그 경험에서 가장 큰 경험은 처음 해보는 자유여행에서 나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는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험하는 인간 주체의 진정성은 주어진 경험 대상에 주목하는 것, 주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잘 깨어나기라고 합니다. 그 경험하는 대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경험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나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모두 경험했던 중간고사도 그것에 집중하고 노력을 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STM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단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요즘 다들 스펙과 학벌이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전문가라는 말은 남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것을 통해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 경우의 수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경험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 경험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단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전문가를 원하는데 이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분석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요. 스펙은 겉에 매겨진 가격이라고 한다면 경험은 그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펙이 멋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것은 경험과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어떤 일을 하던 나에게 새로운 경우의 수를 쌓아가는 경험으로서 채워진다면 우리의 하루는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라 점점 쌓여가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가치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경험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스펙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좀 밀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경험으로 무장한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의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대해야 할 태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직접 종성 씨의 유럽 여행 경험을 통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게요.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스펙, 필리핀 여행 같은 스펙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빨리 다음 홍수민 씨의 ST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3주차 STM에서 경험에 대한 강의를 했었던 경영학과 1학번 이현수입니다. 저도 종성 씨와 되게 비슷한 느낌의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한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TM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경험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건들의 체험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경험의 당사자인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그 경험의 핵심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또한 경험이라는 것이 조금 매우 포괄적이라는 개념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같이 능동적인 것을 떠나 이제 수동적인 주체의 경험 역시 이제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인간이 감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 좋아한다는 거, 그런 인간이 감각의 완벽함을 추구하고 또 갈구하는 것이 좀 매우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좀 더 완벽한 단계의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험을 이제 겪고 그걸 체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체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할 때 얻게 되는 하나의 교훈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아가게 하고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연애 그 자체의 소중함도 역시 중요하지만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같이 서로 뭔가 함께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서로 알아가는 데 있어 이제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별이라는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전 감정과 경험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많이 있죠. 사람들은 감정 소비를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도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새로운 사랑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고백을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부정적인 인격의 이제 형성에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완벽한 인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 이전의 경험들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여서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랑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 역시도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 유일한 배, 프렌드십. 지금 이제 가족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서 들었어 그런 거? 그런 거 여자는 좋아해서 많이 하고 다녔어요. 네, 허세. 네, 우정 또한 이제 사랑처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삶 자체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 경험 자체를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한 이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주체적인 자세를 통해서 이제 이런 뭐 사랑과 우정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경험들을 자기 인격체 구성에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완벽함 이런 걸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진일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것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 중에 이제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정신적 충족감을 채워서 내적 평화를 그렇게 자신의 그런 풀필함, 영어로 풀필함, 그러니까 충족함을 느낌으로 해서 이제 풀필 FULFILL 네. 그 풀필. 뭔지 말고 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면서 인간 인격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제 이해를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이제 직관력은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이게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 사용이 된다면 정말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예처럼 이제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직관력이 없다면 그냥 무의미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대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뭐 뉴턴처럼, 뉴턴 이전에도 사람들 위로 수많은 사과들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오직 뉴턴만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듯이 만류인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생각하는 경험이 있다면 뉴턴처럼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판단을 위해서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이해의 기저에는 경험을 통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수 씨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헌수 씨는 경험을 겪고 체화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그런 경험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같네요. 이제 또한 과거 경험보다는 새롭게 겪게 될 경험에 큰 의미를 두어야겠고요. 3주차 강의의 핵심은 저희는 이제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데, 저도 저희 조원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3주차 마치겠습니다. 이제 4주차, 마지막 4주차 강의에 들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승희 씨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학적 인간학 4주차 주제였던 Understanding Insight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지적 본능,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은 단순히 유인원들이 가지는 생명 유지를 위한 호기심, 즉 음식 맛을 궁금해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 같은 1차적인 궁금증이 아니라 심층적인 호기심,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지적 욕구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순간적인 포착은 통찰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찰력의 연속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예시로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그 일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네, 이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문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고, 또 이러한 통찰은 다른 상대에 대한 열정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통찰은 단순히 이해한다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며, 책이나 학습이란 매체를 통해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각에 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업에서도 언급하고 지나갔듯이 요즘 기업에서도 통찰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처럼 통찰력은 순간적이지만 가장 결정력 있는 요소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피성서 수업만 듣고 나서는 통찰력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된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관련 예시를 한번 수집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통찰력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합격 사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합격이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 아오모리 현은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인데요. 1991년 여름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소실이 되었고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마을의 농부가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를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이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 사과를 일반 사과의 10배의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었고, 또 이후 합격 사과는 일본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아오모리 현은 관광지로서의 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성공담은 단순히 의지나 기술 또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 순간적인 통찰력을 통해 합격의 가치와 남은 사과를 병합시켜 큰 이유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 이제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의 예시인데요. 초창기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항상 불만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는 늘 이 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용객들이 거울을 보면서 엘리베이터 속력이 느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체감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기존의 문제와 적용시킨 예시인데요. 누구나 하는 엘리베이터의 속력을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 대신에 통찰에서 비롯된 생각인 거울 설치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면에는 엘리베이터 회사 그 내면에는 어떤 결핍이 존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가 더 빠르게 캐치하느냐는 그 통찰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통찰력 인재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통찰력은 마케팅에 있어서 막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내면의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또 인문학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 바탕 위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여 내면의 소리를 기울인다면 다른 무엇보다 더 큰 스펙인 통찰력을 지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답을 마치겠습니다. 쌤이 STM을 잘 들었는데 이제 통찰력에 대해 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는 저번 STM 때는 좀 다루지 못했던 여러 사례들을 설명해줘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우선 아오모리현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 대한 사례는 통찰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화위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또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례는 저는 전에도 약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통찰력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현우 씨가 STM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조 4주차 발표를 맡은 10학번 경영학과 신현우입니다. 좀 전에 승희 씨가 워낙 좋은 예랑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해준데 반해서 저는 이제 수업에 좀 충실한, 다소 따분할 수도 있지만 수업에 충실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도 승희 씨와 마찬가지로 이해와 통찰력에 관한 수업 내용을 들었는데, 일단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과 그게 내 안에 지식으로 내가 쌓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건 마치 수학에서 우리가 뭐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다 이런 건 알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고 보면 그걸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은 것처럼 이랑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중간고사 때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제 위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것을 무언가로 인식하는 과정은 경험, 그리고 이해, 그리고 마지막 판단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진행은 다양한 패턴들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책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에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드는데, 이러한 호기심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찰력은 이해를 위한 필요 요소입니다. 한 예로 좀 전에 나왔지만 아르키메데스의 이화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왕으로부터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을 물에 넣는 실험을 통해서 물에 넣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순도를 특정하기 위해서 왕관을 물에 넣은 것은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그의 직관이자 통찰력에 의해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낀 막연한 느낌 같은 거 말입니다. 물론 그는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과학자였고 방대한 지식의 소유자였기에 그러한 정보들이 바탕이 되었지만 그의 행동 자체는 그의 통찰력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통찰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일화에 빗대어서 그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통찰력은 그 질문과 답 사이 긴장 속에서 형성되는데, 위에 일화에서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순도를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질문을 갖고 물에 넣어보면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답변 사이에서 계속 긴장하며 고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통찰력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을 물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전에 사실 그는 우연히 목욕탕에서 자신의 몸을 물에 담궜다가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부력의 존재에 대해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다음으로 아르키메데스는 매우 놀라며 알몸으로 목욕탕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찰력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통찰력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어찌 보면 우연하게 발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했듯이 그에게는 많은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갔고 물은 항상 흘러 넘쳤지만 아르키메데스만이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부력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통찰력은 추상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부력을 발견한 상황을 보아도 구체적으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거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든 게 아니라
이게 왜 물이 왜 새어나오지? 뭔가 내가 물에 들어간 것과 물이 새어나오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을 진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이렇게 상식과 이론과 자기 지식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통찰력 없이 무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은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수업 시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또 주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취업 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의 문을 통과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온 뒤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자신을 둘러보면서 미래를 생각했다면, 요즘 우리는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수능을 바라보며 달려오다가 대학에 붙은 뒤로 또 취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대기업에 붙기 위하여 공모전, 대외활동, 영어 점수 등 자신의 미래와 어떻게 보면 크게 관련이 없는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이런 준비는 우리에게 큰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펙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완벽한 암과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진정한 성장을 하면서 우리 조원분들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우 씨는 이제 통찰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통찰력은 긴장 속에서 갑작스레 우리한테 찾아오고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해주셨던 취업에 대한 얘기는 좀 저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는데, 하나의 스펙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하고 좀 높이려고 아둥바둥 거렸던 저의 모습에 좀 반성하게 됐고, 또 지금 여기에는 학기가 많이 남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여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함께 모여서 다시 기억이 새길 수 있었던, 저는 그런 시간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한 학기까지 아니고 이제 한 학기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배운 것들 다 같이 리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또 시험도 끝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간 있었던 일도 얘기하면서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모두 동영상 촬영 끝나면 다 같이 뭐 밥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러 가면 좋겠습니다. 자, 끝내볼까요?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끝내는 걸로 해요. 지금까지 2조 STV였습니다.